싸늘한 겨울이 가고 화사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벚꽃이 피면 한동안 웅크렸던 몸을 일으켜 나들이도 가야겠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걷긴 개뿔 너나 많이 걸으세요. 봄에 걸맞은 영화 중 하나를 소개하려다가 심술이 나서 공포영화로 바꿨습니다. 바로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확인시켜줬던 영화이자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던 블레어 위치입니다. 사실 블레어 위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곧 개봉할 예정인 클로버필드 10번지입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 영화는 2008년에 개봉했던 클로버필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편은 아니고 작은 연결고리가 있는 일종의 스피노프입니다. 여기서 클로버필드와 같은 영화를 가리켜 페이크 다큐멘터리, 모큐멘터리 또는 파운드 푸티지라고 합니다.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가상의 이야기를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블레어 위치는 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선조에 해당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더 앞서 제작된 영화도 있지만 관객과 업계에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뚜렷하게 각인시켰다는 것에서 이 장르의 기념비적인 영화로 남았습니다. 클로버필드 10번지의 예고편을 보다가 문득 블레어 위치가 떠올라서 소개하고 싶어졌지만 솔직히 지금의 여러분은 10중 8구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영화과 학생인 주인공 3명은 버키츠빌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떠납니다. 1940년대의 이 마을에서는 한 남자가 아이들 7명을 납치해서 죽였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18세기에 존재했던 마녀의 영혼이 자신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죽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헛소리 같지만 실제로 버키츠빌이 과거에 블레어로 불렸던 시절에 엘리라는 마녀가 있었다는 전설이 파다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 전설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자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촬영을 하면서도 마녀에 대해 반신반의했으나 숲에서 갖가지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들 점점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세 사람 사이에서 갈등도 벌어지는 바람에 가볍게 진행했던 다큐멘터리 촬영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애초에 줄거리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도 별로 없죠. 그냥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떠나고 인터뷰하다가 숲에서 무서운 일을 겪는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어 위치는 북미에서만 자그마치 1억 4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999년에 개봉했던 영화고 출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총 제작비가 100만 달러를 넘기지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제작비의 최소 100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으니 정말 파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덕분에 블레어 위치는 지금까지도 수익률에서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제작비로 1억 달러 이상을 번다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배급사에 영화를 판매하고 나서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순수 제작비는 많아야 고작 2만 5천 달러였습니다. 블레어 위치를 직접 보면 큰 돈이 들어갔을 영화가 아니란 걸 알고도 남지만 아이디어 하나로 이런 수익을 기록했다는 건 여전히 놀라운 일대 사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특성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어 위치는 3명의 영화과 학생들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갔다가 실종됐고 1년 후에 필름만 발견됐다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런 자막을 띄우는 건지는 아시죠? 지금 보면 가당치도 않은 소리란 걸 모를 리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999년에는 색다른 시도였습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도 비슷한 자막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영화 전체를 16mm와 8mm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화면비부터가 구식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1.33대 1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됐다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35mm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오래된 클래식 영화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조잡한 화면을 극장에서 보기 힘들죠. 굳이 16mm와 8mm로 촬영한 건 주인공들이 학생이라는 걸 고려하면서 블레어 위치가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도구였습니다. 아울러 이 카메라를 배우가 직접 들고 찍으면서 사실적이고 실감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목적 때문에 대개 손으로 들고 찍습니다. 진짜 압권은 감독들이 배우들에게조차 블레어 위치가 허구고 가짜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하는 대상도 미리 섭외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두 명의 감독은 배우들에게 자신들이 지어낸 블레어 위치의 전설과 함께 대략적인 촬영 과정만 전달하고 제대로 된 각본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모조리 배우들이 즉석에서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면서도 다른 것보다 즉흥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숲에서 벌어지는 일도 배우들 몰래 겁을 주려고 감독들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블레어 위치에서 보는 건 대부분 연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만큼 감독들이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지루해 보이기 십상인 초반부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블레어 위치의 초반부는 촬영하러 떠나는 과정을 짧게 보여준 후에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삽입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시시콜콜한 잡담만 늘어놓습니다.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야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영화라면 그 전까지 도대체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어야 하지? 라는 의문과 불만을 가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어 위치에서는 이 30분이 오히려 필수적인 장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본이 있는 대부분의 영화, 특히 상업 영화는 일단 기승전결이 확실한 이야기를 지향합니다. 그래야 관객들의 흥미를 초반부터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블레어 위치는 이걸 약간 뒤집었습니다. 이 영화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따라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초반부에 흥미와 자극을 주는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지극히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상황을 늘어놓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언정 넓게 보면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걸맞게 관객들에게 영화가 더 사실적으로 와닿게 합니다. 이를테면 시쳇말로 밑밥을 까는 거죠. 이런 식의 구성은 파라노멀 액티비티나 클로버필드 등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인 블레어 위치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바로 마케팅입니다. 이 영화는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성공시킨 최초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어 위치는 개봉하기 전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마치 영화 속 일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블레어 위치의 전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인공 3명의 사진과 함께 다큐멘터리에 쓰인 장비와 준비 과정 등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명이 실종됐다는 것이 사실로 보이게 하려고 가짜로 만든 경찰 기록까지 동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영했을 때는 실종된 주인공들을 찾는다는 전단지까지 뿌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 데이터베이스인 IMDb마저도 3명의 주인공이 실종됐으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감쪽같이 속기에 딱이죠. 아닌 게 아니라 3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인 헤더 도나휴의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딸이 진짜 실종됐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바이럴 마케팅은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페이크 다큐멘터리에 대해 널리 알려져서 목적과 방향성이 예전과 달라졌지만 블레어 위치는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짜 다큐멘터리라고 믿도록 했습니다. 관객을 제대로 속이면서 영화를 더 실감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기획한 사람은 블레어 위치의 배급사 대표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먹힐 수 있었던 데는 당시의 인터넷 환경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어 위치가 개봉했던 시기에는 아직 인터넷이 활성화되질 않았습니다. 저도 집에서 모뎀을 사용했고 지금의 인터넷에 비하면 좁은 의미에서의 PC통신 위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접한 정보가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호기심이 더 커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블레어 위치의 비밀이 당장 밝혀지고도 남았겠죠. 실제로 당시에 굳이 해외 뉴스를 찾아서 보고 이 영화는 모두 구라구나 하면서 실망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시고 보시면 시시하기 짝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지금의 페이크 다큐멘터리가 있게 한 토대를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장르에는 표본이 되는 영화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참고로 속편은 악평을 면치 못했습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1편을 진짜 있었던 사건으로 전제한 영화인데 이게 또 통할 리가 없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블레어 위치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페이크 다큐멘터리가 대대적으로 유행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대박을 터뜨리면 유행처럼 따라하는 할리우드로서는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붐을 일으킨 건 8년이 흘러 제작되었던 파라노말 액티비티였습니다. 블레어 위치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 장르를 대표하는 영화 중 하나로 남았죠. 파라노말 액티비티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예전보다 진화시켰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